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요약해서 살펴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를 보면서 우리 경제의 시사점 이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지표인데요. OECD 9월 선행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은 2014년 5월 이후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보면은 G7 선진국 선행지수는 감소했고요. 아시아 선행지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수출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전문가들이 한 0.2% 전월비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0.3% 증가했고요. 특히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89.4로 2007년 금융위기 전이었죠. 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인데요.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에서 3분기 GDP가 발표됐는데요. 전문가들이 한 전분기비 0.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0.2%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가 거의 정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유럽도 계속 일본처럼 돈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가 약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림에 OECD 선행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빨간 선이 아시아 선행지수입니다. 사실 2012년 이후로 선진국 경제는 회복됐는데 아시아 경제는 계속 위축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이 아시아 쪽으로 거의 58% 정도가 가고 있는데요. 아시아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최근 보면은 선진국 경제가 유럽 중심으로 위축되고 아시아 경제는 다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아마 4분기 내년에 가가지고는 올해보다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지표인데요. 지난주에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죠. 산업생산, 소매 판매, 신규 대출액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도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 경제는 오히려 10%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행 투자 때문이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유도했죠. 그래서 투자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10% 성장했습니다만은 문제는 가행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뭐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요. 내년에는 뭐 6%대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2%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과연 기준금리 2%가 적정 수준인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이 나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기준금리 1%대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금융감독, 한국은행 등에서 2014년 가계 금융 및 복지 조사 결과 이런 자료를 발표했죠. 여기에 우리나라 가구당 보유 자산이 약 3억 3천만 원, 부채는 약 6천만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에 가구의 평균 소득이 4,700만 원, 전년비 아직 4.4% 증가했죠. 그런데 소비 지출은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들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한가 이런 거를 같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평균 보니까 부동산 비중이 약 70%로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특히 50세 이상, 60세 이상 74%, 80% 이상을 이분들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부동산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뭐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경험하셨겠지만은 갈수록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아직도 높다는 게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뀌어가느냐 이게 앞으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가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한
0.4% 올랐습니다. 주로 일본,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일본 주가가 지난 한 주 동안 3.6% 올랐는데요. 일본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일본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힘으로 일본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주가도 지난주에 2.5%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았죠. 후황퉁이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뭐 중국, 홍콩 주식을 우리가 그동안 중국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홍콩에서 그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 주식을 사람들이, 세계 그 투자자들이 많이 살 것이다.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주가는 지난주 0.3% 오른 데 그쳐가지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는 10월 산업 생산,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주택 판매, 선행지수,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하락한 것으로 그 전망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가 디플레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오늘 아침에 3분기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이 한 2.2% 증가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1.6% 감소한 거로 나왔습니다.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중국에서는 11월 HSBC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50 이상이면은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만은 50.2로 뭐 거의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 나쁘게 보는 기업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도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19일 날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앞서 미국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0.4%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시장, 원자재 시장 이런 걸 볼 때 특히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만 그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지표인데요. 이번 주에 10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림에서 빨간 선이 미국의 산업 생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주가하고 한번 비교해 볼 때 주가가 산업 생산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가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산업 생산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산업 생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그런 그림인데요. 현재 산업 생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산책 나온 개가 주인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한 20% 정도 가대평가된 것은 1999년, 2000년 초였었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IT 거품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 보니까 그 정도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품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거품이 발생했다고 뭐 당장 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거품이라는 게 뭐 시간 문제죠. 갈수록 미국 주가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머지않아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가 미 재무부에서 미 국채를 어느 나라 국민이 어느 정도 사는가, 이걸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국 지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IT 생산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소비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 소비자들을 물건을 값싸게 생산해줘 가지고 수출해 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는데요. 근데 2011년 이후로 보면은 미 국채를 상대적으로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 미 국채 보유 중 중국 비중이 2010년에 2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미 국채를 많이 안 사고 외환 보유액이 약 4조 달러가 됩니다만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 등 다른 나라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미국 국채를 팔 것인가,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미 국채 시장 누가 어느 정도 사고 있는가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GDP가 발표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 명목 GDP는 물가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일본 경제를 보면은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거꾸로 더 큰 상황인데요. 이만큼 일본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플레 압력이라는 게 뭡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죠. 물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필수제가 아닌 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의 매출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고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계소득이 감소하죠. 그래서 다시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이게 일본 경제에서 거의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현상인데요. 현재도 일본 경제에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물가를 올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2% 될 때까지 무한정으로 통화를 공급하겠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통화를 공급하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 보니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이 보니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일본의 통화 공급종이 외환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일본이 엄청난 번원 통화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 한 해도 번원 통화가 46%나 증가했고요.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돈을 덜 풀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엔달러 환율이 77엔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이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돈을 많이 풀고 그래서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최근에 116엔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문제는 엔화 약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수출 상품 보면은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원화도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00원까지 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까지 가고 이거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소비 내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 엔화 약세 영향으로 수출마저 부진하면은 아마 내년 경제 성장률은 현재 대부분 전문기관이 예측하고 있는 것 3.5%, 4% 이 사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미국 경제 소비가 GDP에서 68%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는 그동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최근 산업 생산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가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7%, 6%대로 떨어지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2.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도 디플레 압력이 높고 생각보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는 머지않아 기준금리 1%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아직도 70% 안팎으로 높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이 유동성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자산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그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미국 측에서는 산업 생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특히 주가는 산업 생산에 비해서 2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지속되지 않는 한 미국 주가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GDP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제 디플레 압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더 풀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이 계속 엔약세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엔달러율이 116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머지않아 120원 안팎으로 가고 이거는 우리 경제 수출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발표될 제조 경기 지표도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만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우리나라, 일본, 유럽,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